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4장 인지행동 모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천기술론에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모델을 보고 있죠. 앞서서 정신역동 모델 보셨고요. 심리사회 모델 보셨고요. 인지행동 모델을 볼게요. 인지행동 모델 잘 아시겠지만 OT 때 말씀드렸듯이 전체 모델 중에 기출이 가장 높습니다. 내용도 많고요. 예,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장의 기출은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 특징이 문제 꾸준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모델에서 쓰는 기술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 과목은 기술론이니까요. 예,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워낙 많은 내용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문제들이 큼직큼직한 것도 나오지만 더 세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시험이 벌써 22회거든요. 그렇게 되면 큼직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그냥 툭툭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21회 요 바로 전에는요. 인지행동 모델에서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 그 다음에 아론백의 인지적 오류, 그 다음에 개입의 기법, 그 다음에 이제 사회기술훈련 이런 문제 해갖고 총 4문제가 나왔습니다. 특히 사회기술훈련 우리가 소셜 스킬 트레이닝에서 SST라고 하는데요. 사회기술훈련이 그동안은 문제가 나올 때 사회기술훈련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하위 기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요번에는 사회기술훈련의 단계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많이 정답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문제들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조금 경향을 염두하면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눈에 쏙 했는데요. 이 부분이 총 3개의 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 해갖고요. 여기서는 이제 인지행동 모델의 이론적 기반, 그 다음에 인지행동 접근 방법이 갖는 한계가 뭔지가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행동 모델이라는 큰 지붕 아래 여러 하위 모델들이 있거든요. 이런 관계들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도 좀 비중 있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2절에서는 인지행동 모델의 개인 목표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지행동 모델은 어떤 목표를 삼느냐. 우리가 뭐 정신역동 모델은 무의식의 의식화, 통찰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인지행동 모델의 개인 목표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라. 왜곡된 사고를 현실적으로 건강한 사고로 바꿔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들 좀 아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인지행동 모델은 그 큰 지붕 아래 여러 모델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개입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개입을 해서 어떤 변화를 이루나 이런 어떤 개입의 특징 등을 좀 같이 잡아야 되고요. 3절에서는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을 얘기할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인지행동 모델은 학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다 못한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앨리스의 우리가 알리티라고도 하는 합리정서 치료, 그 다음에 아론백의 커그니티브 세라피 인지치료, 지릴라 골드플라이스의 문제 해결 치료, 그 다음에 기타 개입 방법. 기타로 따로 넣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앨리스 백 이 사람들 말고도 너무나 많은 인지행동 모델을 학자들이 하는 기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이 정도 기법들은 현장에서 많이 쓰니까 아셔야 돼요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얘기할 거고요. 이제 인지행동 모델은 지금 하나의 챕터이지만 내용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모델 중에 기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1절, 2절까지 인지행동 모델 1강의로 하고요. 그 다음에 3절, 예, 그래서 앨리스 백 뭐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인지행동 모델 강의 2, 예, 두 번째 강의로 해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최근 5년간 인지행동 모델의 기출 분포를 보면요. 17, 18회 때 2문제, 19회 때 1문제, 이 19회가 특별했던 거고요. 보통 지금 평균 문항수가 2.4문항이 나왔잖아요. 20회 때 3문제, 요 바로 전에 4문제까지 나왔는데 실제 4문제까지 나올 법한 거리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스입니다. 예, 그만큼 여기 나올 만한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인지행동 모델이 기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조사를 한단 말이죠. 현장에서 상담사, 심리학자 뭐 여러 그 임상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현장에서 쓰는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개인적으로 어떤 효과성 같은 거에 있어서 높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걸 많이 씁니까 하면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델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모델로서 단기 개입으로서 효과성이 많이 입증된 게 바로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이 언제나 이 조사를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 조사를 할 때 현장에서 쓰는 기법으로 랭킹 3위 안에 거의 들어갑니다. 예, 그만큼 이 방법이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신다면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워낙 내용이 많아서 제가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면서 큼직하게 가고요. 어떤 부분은 작은 내용이어도 기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면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 인지행동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을 볼 건데요.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시작할 때 잡아야 되는 게 있죠. 인지행동 모델 요거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인지행동 모델 단기 개입이에요. 우리가 브리프 세라피라 그러죠. 그러니까 긴 장기 개입의 대표는 정신분석이고요. 이거는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바로 단기 개입의 대표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단기 개입 모델로서 우리가 이제 인지행동 모델 이제 지금 배우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 중심 모델 요 다음에 배우게 돼요. 얘도 이제 단기 개입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기타 모델 중에 위기 개입 배우거든요. 위기 개입 모델도 단기 개입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뒤로 가면 가족 치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김인수의 해결 중심 가족 치료가 나옵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 패밀리 세라피죠. 예, 요것들이 대표적인 단기 개입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조금 묶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단기 개입 모델만 묶어라 라거나 지문 오지선다형 선택형으로도 많이 나와요. 어떤 모델은 장기 모델이다, 단기 모델이다. OX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단기 개입의 대표적인 걸 외우는 게 좋은 전략이겠죠. 인지행동 모델, 과제 중심 모델, 위기 개입 모델,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단기 개입 모델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의 등장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신분석 모델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신분석 모델은 우리가 앞서서도 배웠지만 대표적인 장기 개입이죠. 그래서 제가 정신분석은 길게는 3년도 합니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인지행동 모델은 장기 개입의 효과와 단기 개입의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구태여 장기 개입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정신역동 모델을 써야 되는 클라이언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다 장기 개입을 해야 될까? 아니잖아 라고 잡은 거죠. 그래서 단기 개입 모델을 주장한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당연히 장기 개입의 대표인 정신분석을 비판한 거죠. 그걸 조금 설명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의 등장 배경, 정신분석 모델의 치료 방식을 통한 효과성에 대한 의문, 그 다음에 정신분석 모델의 치료에 대한 거부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장기 개입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밑에 보시면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통합이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요. 그러면서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 필요를 생각한 거죠.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모델은 어떤 키워드가 있었죠? 폐쇄적인 이론이었잖아요. 폐쇄 체계였단 말이죠. 환경에 대한 고려 안 했어요. 근데 인지행동 모델은 지금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클라이언트와 누구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거는 바로 폐쇄가 아니라 개방이라는 거고 포괄적인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 정도 좀 보시고요. 인지행동 모델에 인간관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공부는 비교하는 공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외부 자각에 인간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한 거는 바로 누구를 반대한 거죠? 정신역동이죠. 정신역동에서는 인간관이 수동적 인간관, 결정론적 인간관이었죠. 정신결정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건 능동적 인간관.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변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은 심리내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건 역시 정신역동의 정신결정론을 비판한 거죠. 안에 심리내적 힘에 의해 그거에 의해 억압된 무의식에 의해
행동에 결정되는 뭐 무의식의 포로, 과거의 포로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역동 같이 폐쇄적 인간관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지행동 모델의 인간관은 그냥 요 세 글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역동에 대한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에 의거해서 정신역동 프로이드의 인간관과 반대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자,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그러면 프로이드는 대표적인 병리적 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지행동 모델은 그런 강점 관점인가?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21회 때 요 바로 전에 강점 관점 모델로 인지행동 모델을 보는 경우는 아닌 틀린 지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을 앞으로 더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입의 목적은 그냥 알면 안 돼요. 모델 간의 비교. 자, 프로이드의 개입의 목적이 뭐였어요?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서 통찰을 가져라 라는 거였잖아요. 무의식에 흔들리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미운데 아버지 닮은 사람만 보면 화가 났구나. 이런 통찰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의 목적은 뭐냐면 그 문장 너무 중요하죠. 비합리적 신념, 왜곡된 사고, 인지적 오류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평가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의 목적은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라. 인지적 왜곡을 건강하고 현실적인 사고로 바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행동 모델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하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인지적 왜곡 혹은 인지적 오류를 뭘로 건강하고 현실적인 사고로 바꿔라. 이렇게 딱 나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 중에 인지행동 모델의 목표는 무의식의 의식화다 하면 확실히 틀린 문장인 걸 딱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인지행동 모델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심리사회 모델 요 앞에서 배울 때도 이 모델은 심리사회 모델은 절충적 모델로 여러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절충적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인지행동 모델도 영향을 좀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지이론하고 행동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은 이론보다는 어때요? 지식의 구성체계에서 아래 개념인데 그럼 이 모델에 영향을 준 이론, 그거보다 높은 개념에 어떤 이론으로 영향을 받았냐? 인지이론, 행동주의 이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인행사에서 다른 부분하고 겹치기 때문에 큼직하게 보겠습니다. 인지란 사고 능력을 의미한다. 71쪽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면 지각, 기억, 언어 모두 정신과정 전체이고요. 인지이론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간의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는 이론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 문장은 꼭 줄을 그셔야 돼요. 72쪽 첫 문장이죠. 환경에 대한 인간의 사고, 인식, 해석이 정서와 행동의 결정 요인이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인간의 사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장이 나와요? 인식, 해석 같은 맥락입니다. 예, 이게 바로 인간의 무엇이 인지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 뒤에 문장 보시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요. 여기서 인지라는 것은 사고, 인지, 인식, 해석 이거거든요. 이런 어떤 사고를 어떤 해석을 통한 나만의 신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신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가 우리의 사고, 해석,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정서와 행동에. 자, 제가 모션으로 한번 해볼까요? 인지적 판단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 인지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틀린 문장입니다. 확실히. 또 우리의 행동이 인지와 정서에 영향을 준다? 틀린 문장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뭐가 뭐에 영향을 준다고요? 인지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어떻게 판단했느냐, 내 해석에 따라 나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 감정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동일한 사건을 겪었어도 A와 B는 그거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지적 판단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되게 중요한 내용이 앞으로 결국은 계속 이 얘기 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얘기는 뭐죠? 사람마다 방금 말씀드렸죠. 사건이 동일하다고 똑같이 안 느낀다는 건 바로 사람들마다 어떤 현실을 살고 있다? 주관적 현실.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이 같으면 객관적 현실을 살다면 똑같이 해서 그래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느끼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지이론의 인간관과 문제에 대한 관점에서 그 문장 너무 중요하죠. 인지이론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느냐? 매우 주관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마다 어느 사건에 대해서 어느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게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산다? 주관적 현실. 예, 그래서 그거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고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인지행동이론에서는 그 주관적 해석에 있어서 왜곡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왜곡된 인지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게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인지이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했죠. 인지이론의 영향을 받았다면 뭘 떠올려야 돼요? 사건이 같아도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어떤 현실을 살기 때문에 주관적 현실을 살기 때문에 해석이 똑같다? 다르다. 예, 인지적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정서와 행동이 인지의 영향을 받는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에 인지행동 모델에 영향을 준 건 인지행동 모델이니까 행동주의. 인행사에서 행동주의 엄청 많이 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행동주의 잠깐 볼게요. 인행사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분석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반대하면서 행동주의에서는 막 심리내적 역동, 뭐 과거, 무의식 이런 거 얘기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정신분석 이론에 반대하면서 제시됐다. 그러면 행동주의는 그 밑에 인간의 과거의 경험이나 심리 내적 역동보다는 외부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 학습되는 존재다라고 본 거죠. 그건 뭐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점 세 번째, 내적인 동기와 욕구, 지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뭐에 관심을 갖는다? 관찰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이 거기에 나와 있죠. 거기 고전적 조건화,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화, 그 다음에 대리적 조건화. 예, 우리 이거 배웠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 하면 파블로프 배웠죠. 파블로프의 개실험. 조작적 조건화의 대표적인 게 스키너죠. 뭐 비둘기로도 실험하고 쥐로도 하고. 대리적 조건화 엘버트 반듀라. 예, 요것들이 대표적인 행동주의 이론이다라고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당연히 행동주의에서는 어때요? 인간의 행동은 뭐예요? 뭐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예견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그 행동주의 이론의 이제 특징을 잡았고 행동주의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행동주의의 이제 원리 및 주요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거기 보시면 72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행동 수정의 원리. 지금 우리 행동주의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의한 조절, 자신에 의한 조절, 타인에 의한 조절로 인간의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면서 행동 수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념들, 조작적 행동, 타임아웃, 강화, 처벌, 소거, 간헐적 강화, 차별적 자극, 회피 행동, 조건화 얘기할 건데요. 제가 여기서 큼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행사에서 자세히 풀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요 바로 전 시험인가도 이제 나왔는데 최근에 속어에 대한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툭툭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뭐 박스 안에 어느 개념을 설명하고 이 개념을 설명한 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속어가 나올 수도 있고 타임아웃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로도 나올 수 있죠. 예. 어떤 교사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죠? 어떻게 했는데 무슨 행동, 이거 뭐 행동 수정 중에 뭐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행동 수정의 원리 이제 대표적인 걸로 거기 나와 있는데요. 조작적 행동. 인간의 행동은 그 행동의 결과가 유쾌한 것이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불쾌한 것이면 감소된다.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유쾌하면 강화되죠. 왜? 강화물로 강화받으니까 증가하잖아요. 강화라는 말은 그 행동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불쾌한 거면 감소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타임아웃.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좋아할 수 있죠. 속어같이. 그래서 타임아웃은 뭐냐면 문제 행동을 한 사람을 그 상황에서 격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뭐 많이 하죠. 예, 타임아웃 뭐 때리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너무 방해하거나 그러면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누구가 이렇게 코너에 아무것도 없는 벽에 등지고 쓰게끔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타임아웃은 말 그대로 문제 행동을 한 상황에서 격리시키는 거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쪽으로 가시면 73쪽에 강화와 처벌이 나오는데요. 강화와 처벌은 뭐예요? 말 그대로 강화는 좋은 거, 처벌은 나쁜 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했죠. 강화는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고 처벌은 감소가 목적이다 그랬죠. 예, 그래서 강화 안에는 또 다시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었고 처벌에도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 있었죠.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고 나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강화는 증가, 처벌은 감소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강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 그 다음에 처벌은 감소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시고요. 속어 볼게요. 행동이 강화되지 않으면 약화된다. 그래서 21회 때 바로 전에 속어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속어는 이제 말 그대로 강화되지 않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타임아웃은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속어는 뭐냐면 아이가 막 떠들고 친구를 방해할 때 누구야 조용히 해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걔가 어떻게 해도 선생님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어때요? 더 쌩 난리를 치죠. 왜냐면 나 집중시키려고 했는데 반응 안 하니까. 근데 그래도 아무 반응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주목받기 위한 이 행동은 더 이상 선생님의 관심을 못 가져오는구나 라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떨어져요. 그 행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행동의 빈도가 떨어지면서. 예, 그래서 바로 속어는 강화되지 않으면 약화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 강화 나오는데요. 유개념 인행사에서 열심히 배웠죠. 연속적 강화, 간헐적 강화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헐적 강화는, 간헐적으로 강화된 행동은 속어가 어렵다. 그러니까 간헐적일수록 더 풀어서 말하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반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 강화에서 간격, 비율 배우면서 어떤 얘기했어요? 간격보다는 비율이 더 높게, 그 다음에 고정보다는 가변이 더 높게 꾸준히 반응한다. 이런 거 배우셨죠?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차별적 자극, 회피 행동 조건화 있는데요. 차별적 자극, 대부분의 조적적 행동은 결국 선행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 회피 행동, 불쾌한 사건이 임박했다는 선행 조건은 뭐를 일으킨다? 회피 행동을 일으킨다. 조건화를 통해 선행 조건은 정서적으로 자동적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행동 수정의 원리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여기는 인행사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타임아웃이나 강화와 소벌, 강화와 처벌, 속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뭐 간헐적 강화도 종류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간격이냐 비율이냐 이런 것들 얼마든지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예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개념들이다라는 얘기로 시험 얘기 좀 연결을 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지금 우리가 인지행동 모델에 영향을 미친 걸로 행동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행동주의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아까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73쪽에 고전적 조건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화 나오고요. 넘기시면 대리적 조건화 나오잖아요. 요 얘기 인행사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교재를 읽는 거하고 인행사에서 배운 개념, 동일한 개념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하고 뭐가 더 이렇게 심플하게 인식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심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행사에서 다뤘던 고전적 조건화,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화, 인행사에서 보신 화면이죠. 그 다음에 양자의 비교 동일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 어떤 분은 실천기술론 먼저 듣는 분 계실 텐데요. 그분들은 요것들 교재 없는데 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것들 여러분들에게 여기 지금 별 들어간 건 교재에 없는데 다 PDF 파일로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하단에 보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이게 글자로 정리된 거보다는 이 개념들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로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된다면 교재의 그 문장들은 제가 감히 확언을 하는데 반드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로 갈게요. 좀 통일감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73쪽부터 74쪽까지에 있는 내용, 고전적 조건화부터 빠르게 설명하겠고요. 제가 인행사보다는 여기서는 좀 더 심플하게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하면 인행사 행동주의 펼치시면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고전적 조건화의 대표적인 사람은 파블로프이죠. 예, 그래서 파블로프. 근데 일단은 이걸 보려면 이건 아셔야 되죠. S는 스티뮬러스 자극이고요. R은 리액션 반응이죠. 예, 그 다음에 C는 컨디션 조건적이고요. 앞에 U가 붙으면 uncondition이잖아요. 무조건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림으로 좀 볼게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예. 얘 본능적으로 고기 보면 어때요? 무조건 자극인 고기만 보면 고기는 무조건적 자극이죠. 얘는 무조건적 반응으로 뭐를 흘려요? 침을 흘리는 거죠. 그렇죠? 조건 형성 전에 얘가 조건이 형성하기 전에는 이제 고기만 보면 침을 흘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인 고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인 침을 흘린다라는 거죠. 예. 근데 얘가 이제 그것들은 본능적으로 오는 건데요. 조건 형성을 하기 전에 일단 중립자극은 얘가 침을 흘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립자극의 대표로 이제 종소리, 종소리를 이제 띠링띠링 하면 침 안 흘립니다. 반응 없어요. 예, 왜 종소리에 본능적으로 침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건 형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건 형성 중은 뭐냐면 띠링띠링 종소리, 이건 중립자극, 아무런 침을 흘릴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다 이 플러스가 중요하죠. 이 플러스가 바로 연합하는 거죠. 띠링띠링 종을 울리고 나서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자극인 것과 무조건 자극인 걸 플러스했다는 건 연합했다라는 거, 연합. 예.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띠링띠링 고기, 띠링띠링 고기. 그래서 얘가 띠링띠링 고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더니, 예, 여기는 띠링띠링 고기 할 때도 얘는 침을 흘려요. 이거는 띠링띠링 처음에 의미 별로 없어요. 고기 때문에 침 흘려요. 근데 이걸 여러 번 반복,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띠링띠링 고기 연합을 반복을 통해, 연합의 반복, 띠링띠링 다음에 고기를 주는 연합행위를 반복했더니, 여러 번 했더니 이 중립자극이었던 NS, 중립자극이었던 종소리가 점차 conditional stimulus, 조건자극이 돼갖고 뭘로 바뀌었어요? 조건자극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뭐만 해도 띠링띠링만 해도 얘는 침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종소리인 중성자극 NS가 뭘로 바뀐 거예요? 조건자극으로 바뀌어서 얘는 나중에 뭐만 해도 띠링띠링만 해도 침을 흘리는 조건 반응 CR, conditional reaction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conditional reaction, CR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한 게 뭐냐는 거, 이게 핵심이죠. 그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CR 형성, 바로 고기가 없는데도 침을 흘리는 조건적 반응을 하게 된 핵심적인 거는 바로 뭐죠? 연합과 반복이죠. 예, 연합과 반복을 하지 않았으면 띠링띠링 고기를 연합해서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으면 조건자극, 고기 없이 침 흘리는 일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걸 기호로만 설명한 게 이거죠. 예, 무조건 자극, 예, 음식물이죠. 무조건 반응, 침 흘렸죠. 예, 근데 중립자극인 NS하고 무조건 자극인 고기를 연합을 해서 플러스, 그 다음에 뭐 했다? 반복 훈련을 했더니 그래도 여전히 고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반응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여러 번 했더니 중립자극이 조건자극으로 변해서 조건자극으로 변했기 때문에 조건반응, 고기 없이도 조건반응이 생겼다.
라는 거죠. 예, 요 기호. 예, 이거는 기호까지 좀 아셔야 됩니다. 예, 요 이야기가 이해가 가셨다면 73쪽에 저 고전적 조건화 그 글자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설명은 이걸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각적인 게 시험 때 긴장하면 기억이 훨씬 잘 나요. 글자 문장으로 본 것보다. 자, 그 다음에는 조작적 조건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인행사에서 본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조작적 조건화의 대표는 스키너죠. 예, 이 사람은 이제 쥐하고 비둘기 갖고 실험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조작적 조건화는 아까 고전적 조건화는 자극과 자극의 연합이죠. 어떤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연합을, 그러니까 중성 자극이었지만 처음엔 이걸 반복을 함으로써 이제 조건 반응을 만드는 거였다면 조작적 조건화는 어떤 반응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 하나의 새로운 행동을 한 결과로 어떤 사건이 뒤따를 때 이 둘 사이의 연결관계, 그러니까 아까 고전적 조건화는 자극과 자극의 연합이라면, 그쵸? 예, 자극과 자극,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연합, 반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조작적 조건은 그게 아니라 자극과 결과, 반응의 관계를 습득하는 거예요. 설명해 볼게요. 이 쥐가, 여기에 이제 글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쥐가요, 이 쥐 상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밖에 이제 먹이가 있어요. 냄새는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먹이가 이 레바를 눌러야 뚝 떨어져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쥐가 딱 이렇게 득도하듯이, 아하, 레바를 누르면, 이거 누르면 나오게 되는 장치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몰라요. 처음엔 냄새가 나는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소위 그냥 날뛰죠. 그 안에서 막 벽도 부딪히고 막 안절부절 냄새 나는데 이거 먹이가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걸 눌렀더니 먹이가 뚝 떨어지면 어때요? 눌렀더니 먹이가 뚝 떨어지면 이 먹이라는 강화물로 얘는 뭐가 돼요? 강화가 되죠. 먹기 위해서 그 누르는 행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자는 그렇게 조작이 된 거죠. 쥐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름, 쥐의 우연한 행동, 음식이 나와. 우연한 행동의 결과가 바로 먹이라는 강화물이 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결이 바로 자극과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긍정적이면 우연히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음식이 나오면 우연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얘가 계속한다는 거죠. 연속적으로. 그래서 쥐가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반복되고 쥐는 바로 이 조작된 이 상자 레바를 누를 때 먹이가 나온다는 그 조작적 조건 형성에 얘가 조건화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조작적 조건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극과 자극의 연합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얻어진 결과가 그 결과가 나에게 만족스러우면 계속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거기 보시면 73쪽에 3번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능력이에요. 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하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자, 고전적 조건화하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두 개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를 비교할게요. 자, 요 표를 출력을 인행사에서 안 하신 분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한눈에 보게 비교를 해드렸죠. 자, 고전적 조건화는 파블로프의 개실험은 무의식적 반응에 근거를 한 거죠. 무의식적 반응, 거기 보니까 침이 나와. 이게 연속해서 반복했더니 이젠 종소리만 들어도 침이 나오네.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의식적 반응에 근거한 거라면 조작적 조건화는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의식적 통제죠. 이거 레바를 눌러야 먹이가 나와서 나를 만족시키는구나. 그래서 여기 무의식적 반응, 의식적 통제. 고전적 조건화는 종소리처럼 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자극이 주어지는 거죠. 얘가 침을 흘리기 이전에 뭐가 주어져요? 이전에 자극이 띠링띠링 고기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조작적 조건화는 행동 이후에 바로 레바를 누르는 행동 이후에 기대되는 결과라는 먹이라는 강화물이 나와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이후, 여기는 이전. 요 비교해 드린 것들을 딱딱 잡아가세요.
예. 자,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하는 자극 간의 연합이죠. 예. 어떤 자극입니까? 바로 처음엔 중립 자극이었지만 이게 반복하면서 조건 자극이 되죠. 그래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띠링 하고 이게 조건 자극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고기는 무조건 자극이죠. 자극의 연합에 의해서 바로 형성이 된다면 얘는 그게 아니라 행동과 결과 사이의 연합이죠. 레바를 누르는 행동과 이 결과가 나를 만족시킬 때 강화물로 강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극과 자극의 연합이면 여기는 행동과 자극의 연합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고전적 조건하는 자극에 의해 반응되는 수동적 반응 행동이죠. 띠링 고기 반복해서 수동적으로 나중엔 띠링만 해도 조건 자극이 돼서 조건 반응 침 흘리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조작 행동이죠. 왜냐하면 얘가 레바를 누르는 거는 자발적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적이라면 여기는 자발적. 자, 그래서 이 표를 괜히 넣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설명을 한 다음에 양자를 비교할 수 있어야 문제 풀 때 문제의 요구가 짧은 시간에 팍팍 보인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요거까지 했으면 제가 지금 요 설명은 다 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교재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73쪽 하단에 강화 중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그 다음에 넘기시면 74쪽에 정적 처벌, 부적 처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인행사에서 설명한 이걸로 갈게요. 예, 그래서 이거 글씨보다 이게 훨씬 기억이 잘 나요. 예, 그래서 요거 또 이제 요 별표 하나 해드렸으니까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강화와 처벌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강화는 좋은 거, 처벌은 나쁜 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또 정적하면 아 이거 좋은 거, 부적하면 나쁜 거 그런 주관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여기서 핵심은 강화는 무조건 어떤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벌은 어떤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 그 다음에 정적하고 부적에서 정적은 좋은 거, 부적은 나쁜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적은 제시함으로써, 부적은 제거함으로써 이게 키워드입니다. 정적은 제시함으로써, 부적은 제거함으로써 이게 키워드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적 강화라는 건 여기 지금 강화 중에 강화하면은 어떤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컨대 강화를 통해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킨다. 틀린 문장이죠. 처벌을 통해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틀린 문장입니다. 강화는 정적이건 부적이건 무조건 증가입니다. 예, 처벌은 정적이건 부적이건 무조건 감소입니다. 그러면 조금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정적 강화는 원하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자 아이가 자기 방 청소 진짜 너무 안 해요. 그러면 이때 얘가 어때요? 청소를 하면 바로 얘가 원하는 것에 뭐 용돈을 줬다. 아니면 뭐 먹고 싶어하는 초코 케이크를 줬다. 원하는 것을 제시해서 청소하는 빈도를 증가시켰으면 정적 강화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적인 것은 혐오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증가시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듣는 얘가 뭐죠? 자, 자동차 타면 안전벨트 매야 출발하게끔 하는데 안전벨트 안 매면 어떻게 해요? 삐삐삐삐 소리 나요. 혐오스럽죠? 이 소리 너무 싫어요. 자, 그럴 때 내가 매는 순간 소리가 제거됨으로써 안전벨트 매는 걸 증가시키는 거죠. 예, 그런 원리는 부적 강화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제시와 제거라는 거예요. 그럼 처벌로 갈까요? 처벌도 중요한 건 감소라는 거죠. 감소. 자, 그러면 정적인 건 뭐냐면 제시함으로써 이때 주는 건 혐오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그래서 동생을 너무 때려 형아가. 근데 이거를 감소시키고 싶어요. 감소. 동생 때리는 걸. 그럴 때 정적인 처벌은 뭐냐면 혐오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너 동생 때리면 너도 회초리야? 라거나 아니면 너 동생 때리면 저쪽에 가서 뭐 벽 보고 10분 있어야 돼.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걸 제시함으로써 감소시키면 정적. 그 다음에 부적은 원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제거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바로 내가 동생 때리는 거를 감소시키고 싶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것. 너 동생 때리면 주마다 네 용돈 10,000원 주던 거 없어. 바로 원하는 것을 없어. 제거함으로써
나 주급은 너무나 필요해. 내 그거 꼭 받아야지. 그러면 얘가 그 행동이 감소한다면 부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제시 제거입니다. 이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제는 절대 뭐 회초리나 때리는 건 이거 예제니까 그렇지 뭐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일단은 그러면 제가 지금 74쪽의 정적 처벌, 부적 처벌까지 설명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적 조건화를 좀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봤고요. 여기서도 직접 경험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도 직접 경험을 강조해요. 결국 여기서는 둘 다 배우려면 직접 경험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둘의 차이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아까는 뭐 쥐 실험인데 뭐 비둘기로도 실험 많이 했어요. 비둘기가 부저를 누르면 먹이가 떨어지게.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대리적 조건화는 뭐냐면 엘버트 반듀라가 이 얘기를 한 거죠. 와, 그거 멋져. 근데 인간은 내가 연구하고 관찰한 바로는 다 직접 경험한다고 배우지 않아. 인간은 간접 경험, 다른 사람을 관찰함으로써도 배워라는 거를 만듀라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대리적 조건화. 그래서 이건 간접 경험이죠. 인간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 경과를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데 이를 대리적 조건화. 여기 보면은 뭐 얘가 뭐 형철이라면 형철이가 어때요? 여기 민수를 보고 쟤는 저런 식으로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성적이 많이 올랐구나. 바로 뭐예요? 얘가 직접 경험이 아니라 얘를 뭐 함으로써 관찰함으로써 얘의 공부 방법을 관찰함으로써 얘도 그것들을 모델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적 조건화, 직접 경험으로만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가 거기 대리적 조건화까지 설명을 했어요. 되도록 인행사하고 같은 내용은 같은 학습 자료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썼고요. 지금 설명한 게 이해됐다면 거기 문장들 다 잡힐 거고요. 시험 때 시각적인 게 되게 여러분의 변별력을 많이 높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근데 시험으로 나오면 강화 처벌도 예제로 문제 많이 나오고요. 인행사뿐만 아니라 기술론에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가 정확히 비교 변별되는가, 여기 지금 비교해 드렸잖아요. 이거 물어보는 것도 제법 나온다라는 거죠.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74쪽의 행동주의 모델의 개입 기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실제로 여기 별이 나오고 한 거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들이 너무 디테일해지고 많아져서 여기서 이제 쪽수로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정확히 이 단어와 예제가 나왔을 때 반응할 만큼 아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행동주의 모델의 개입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동주의라는 입장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근데 사실 이 기법들을 제가 드는 예제를 들으면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많은 행동주의 모델을 적용한 것들이 그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선행 조건의 회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피, 압축, 재인식, 빨간불을 넣어드렸는데요. 그것들이 기출이 됐던 그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 조건의 회피, 바람직하지 못한 표적 행동을 일으키는 상황에 거리를 두어 행동 발생을 방지하는 것. 그러니까 얘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선행 조건을 회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청소년이 담배 너무 잘 피는데 이제 좀 끊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럴 때 얘가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우리 집 아파트면 여기에 이제 담배 가게가 있다면 뭐 여러 방법들 청소년이 써서 담배 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이 담배 가게가 있어서 이 자극이 막 되면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돌아가는 길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이 길에 갈 땐 담배 가게 없잖아요. 이게 선행 조건의 회피인 거예요. 또 어떤 엄마가 대형 마트에 가서 뭐를 사려고 할 경우 얘가 그 매칭의 장난감 코너 알고 거기서 그냥 뻗대고 누워버린다. 그러면 엄마가 살 물건은 꼭 대형마트 아니어도 있으면 그냥 그 마트를 안 가는 거. 예. 그리고 그냥 엄마가 살 반찬거리만 있는데 그 있는 마트만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선행 조건의 회피입니다. 예. 그래서
거리를 두어 발생을 방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행 조건의 압축 보겠습니다.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의 범주를 아주 작은 범위로 좁히는 것. 예, 여러분 이거 엄청 많이 보죠. 큰 커피숍이나 뭐 작은 커피숍이나 가면 흡연 박스가 있잖아요. 거기서만 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바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상황의 범주를 작은 범주로 압축을 시켜서 거기서만 허락을 해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 조건의 재인식 볼게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선행 조건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인식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 이제 예. 만약에 나는 저녁을 먹고 10시만 되면 너무너무 뭐가 먹고 싶어요. 그것도 탄수화물, 라면, 빵, 막 이런 거 막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그 선행 조건을 달리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겠다, 먹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이 라면을 먹으면 운동을 몇 시간을 해야 돼. 그 운동이 너무 괴로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선행 조건을 음식에 대한 인식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열량 덩어리야. 먹으면 몇 시간을 운동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재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쇄 행동의 변화. 한 행동이 다른 행동을 일으키고 그 행동이 다시 행동을 일으켜 문제가 반복적 고리에 있을 때 그 고리 중 어느 한 부분을 끊어내는 것. 이걸 바로 연쇄 행동의 변화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예. 시어머니가 뭐 같이 사는데 며느리한테 화를 냈더니 며느리가 남편한테 짜증을 내고 이 남편은 다시 아들에게 짜증을 내고 이 아들은 다시 뭐 자기 너무 이뻐하는 할머니한테 가서 짜증을 내고 완전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느 그 고리를 끊어내는 거죠. 시어머니가 그 어이없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짜증을 냈다 하면 이 며느리가 좀 이성적으로 여기서 남편한테까지 또 쏘지 않고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죠. 연쇄고리를. 예, 이런 것들을 행동 연쇄의 변화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이제 악순환이 막 돌아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멈춤. 문제 행동이 일어날 것 같은 기미가 느껴질 때 심호흡을 한다든지 또 먼 산을 바라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발생을 막는 것. 예, 그래서 뭔가 문제 행동이 일어날 것 같이 분노 조절 안 되는 분들 막 분노가 치민다라거나 퍽퍽퍽퍽 이게 압력이 느껴진다거나 이럴 때 어때요? 그것들이 느껴질 때 심호흡, 그 장면을 벗어나서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하거나 또 그다음에 조금 뭐 걸어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멈춰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행동을 거기서 이제 분노 조절 훈련할 때 그런 비유 많이 해요. 분노가 올라올 때 폭발하지 말고 표현해야 된다. 근데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 야 하고 화를 내면 상대방한테 내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지만 사람들은요 야 하고 분노 폭발을 하면요 메시지는 날아가고요 야 하고 화낸 그 느낌만 기억해요. 그러면 메시지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죠. 그러니까 폭발하지 말고 압력을 빼고 와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을 야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이러이러할 때 몹시 당황스러워 라고 이성적으로 앞으로는 이럴 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표현하기 위해선 퍽퍽퍽퍽 압력이 올라올 때 압력밥솥 어떻게 해요? 퍽퍽퍽퍽 한 다음에 퓨 이렇게 빼잖아요. 그 빼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얘기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언어적 지시, 간단하고 명료하게 언어적 지시를 통해 행동을 통제하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언어적 지시는 뭐 뒤에 가도 또 이제 예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어적 지시는 뭐 우리가 이제 ADHD 아이들 뭐 이럴 때도 이제 언어적 지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장소를 불문하고 대단히 부산하고 산만한 행동, 충동 제어 안 되면 언어적으로 뭐 저는 발달장애 아동 있는 센터에서 한 7년 근무했는데 그럴 때 아이들한테 지금은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단호한 억양으로 지금은 아이한테 환기시켜 주는 거죠. 언어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런 거예요. 여기는 하면은 전철이에요. 이런 거죠. 전철 아니다라는 걸 자각시키게. 지금은 뭐 어디 가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어적 지시로 자기 행동을 살펴보고 컨트롤하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아주 짧은 문장들로 조금 만들어지는 게 좋습니다. 사고 중단,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스스로에게 멈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뭐 청소년들 중에는 자해 욕구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자신에게 스탑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그 계속되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 스탑이라는 것도 해보고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런 것들도 효과가 좀 있어요. 이렇게 턴오프, 방에 불을 끄는 듯이 마음에 그 혼란스럽고 번잡스럽고 힘든 마음을 턴오프, 불을 끄듯이. 또 어떤 방법도 쓰냐면 이게 조금 심각한 경우에는 그 노란색 고무줄 있죠. 손목에 이렇게 낄 수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손목에 끼고요. 본인이 이렇게 조금 탁 이렇게 현실 감각을 갖도록 그 생각에 계속 안 좋은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한번 이 노란색 고무줄을 팔목에 끼고 한번 탕 튕겨라고 해요. 뭐 그거 튕긴다고 크게 뭐 손상되거나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막 생각에 막 그 빠져드는 안 좋은 생각에 빠져들다가 이걸 탕 한번 튕겨주면 딱 몸으로 돌아와요. 이게 몸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현실 감각을 탁 느끼는 거예요. 뭐 심리학에서 뭐 그라운딩, 내 발을 땅에 닿게 한다라고 해서 현실 감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제 이렇게 딱 그 노란색 고무줄을 한번 탕 튕겨주는 것, 이런 방법도 쓰기도 합니다. 자, 사고 중단했고요. 예, 그다음에 속어, 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예, 이에 대해서 관심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이건 뭐 앞서서도 나왔죠. 그래서 속어는 요 21회 때도 시험에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난리치는 아이한테 아무 반응하지 않았더니 좀 더 난리치다가 아이가 이제 빈도가 감소하더라, 이런 거 했고요. 행동 조성 나오는데요. 행동 형성, 행동 조성. 예, 이것도 우리가 쉐핑, 최종의 목표 행동을 획득하기 위해 단계별로 목표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법.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동 조성, 행동 형성의 대표적인 걸로 제가 인행사에서 뭐 많이 말했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어떤 목표 행동까지 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배변 훈련 말했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기저귀에 똥을 싸다가 어려서는 막 영아기 때는 변반 봐도 황금변 봤다고 칭찬하지만 그 다음 단계 가면은 이제 배변 훈련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장소에 가서 싸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럴 때 이제 이 배변 훈련 같은 거 어른이 생각하기엔 너무 쉽지만 아이한테는 이거는 너무너무 기적 같은 과업으로 힘든 과업이에요. 그럴 때 제일 위에 혼자서 변기에 가서 변을 보고 물을 내리고 뒤처리까지 하는 그것까지 가는 엄청난 목표에까지 가는 거 한 번에 못 가요. 단계적으로. 예, 그게 이제 쉐핑하는 거죠.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싸게 배가 아픈 걸 느끼고 엄마 똥 화장실까지 간다. 변기 앞에 가서 어때요? 안고 바지를 내리고 싸고 물을 내리고 뭐 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목표 행동까지 단계적으로 쪼가서 여기까지 가면 강화물로 강화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는 혼자 변을 볼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이걸 바로 행동 형성 쉐핑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최종의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단계별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쉐핑할 때마다 이거 기억 안 나면 애들 그 배변 훈련에서 혼자 그 똥을 놓는 방법을 배우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용환법. 다른 유형의 자극을 점진적으로 조절하여 최종적으로 변화된 자극이나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도 특정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용환법, 자극을 점진적으로 조절하여 최종적으로 변화된 자극이나 새로운 자극에도 특정 반응.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닌 게 우리가 왜 아이들 이거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는 이거예요. 애들 왜 동그라미 그리는 거 이거 뭐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애들 이거 어떻게 배워요? 이렇게 점선 있는 거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요만큼만 있는데 얘가 혼자 이렇게 해내잖아요. 그쵸?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극을 점진적으로 조절해서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점선 있어도 애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손 잡아주고 자 해보자. 아이고 잘해 이렇게 손 잡고 해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손 안 잡고 혼자 해보고 그 다음에는 요만큼만 있는데 혼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요것만 했는데 완전히 혼자 그리고 이런 방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대체 행동,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대신할 행동을 취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행동주의에서 비판받았던 게 뭐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여러 가지 자극을 쓰거나 하는 게 인간에 대한 존중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판받고 했는데요.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하게 한 게 바로 대체 행동이에요. 뭐뭘 못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쳐줘서 그 문제 행동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행동으로 그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대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대신할 행동을 취하는 것. 예. 물 틀고 놀지 마가 아니라 얘가 그 상황에서 기대되어지는 행동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동생이 뭘 갖고 놀 때 항상 때리고 물건을 뺏으면 동생 때리지 말랬지 왜 뺏어? 이것만 하는 건 하지 마. 왜 뺏어? 하고 혼내주고 공포만 주는 거잖아요. 너 뺏었으니까 자가 봐서 벽 보고 10분 있어. 이게 아니라 얘가 봤더니 뺏는 거 말고 교환하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바꿔서 놀자. 이걸 가리키라는 거죠. 바꿔서 놀자라는 말. 이것이 소통되게끔 하고 바꿔서 노는 경험을 했더니 아 기분 좋아. 아 때리지도 않았고 나 혼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는 거 갖고도 놀고 예 이런 거죠. 바로 대체 행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모델링.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여 그 행동을 익히는 것. 뭐 이건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내용은 이렇게 짧은데 이게 설명된 건 이렇게 요 정도인데 실제로 예제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예제 없이는 나온 문제를 못 푸세요. 지금 여기 이것도 몇 회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제가 나왔어요. 이 예제 속에 행동주의 계획기법인 것만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예제 속에 이것들을 포착해 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명제만 하면 안 되고 그 말 뜻을 예제에서 키워드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아는 거거든요.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의 주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말이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인지행동 모델은 앞서서도 봤지만 인지행동 모델은 스키너, 파블로프, 만듀라 뭐 이런 여러 그 행동주의 연구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인지행동 모델은 인간은 심리 내적임이나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행동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환경하고 상호작용한다는 건 능동적인 존재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환경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환경의 영향은 개인, 기대, 반응, 관심 같은 개인의 인지 과정에 영향을 중재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보면 75쪽 하단에 두 번째 점에 상호 결정론적 입장이 나오죠. 여러분 상호 결정론, 예, 인지행동, 아까 행동주의 모델, 인지행동 모델이 행동주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는데 상호 결정론 누가 말한 거예요? 바로 반듀라가 말한 거잖아요. 예, 바로 뭐죠? 상호 결정론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행동, 비헤이비어, 행동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 판단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끊임없이 인간은 끊임없이 환경, environment와 뭐 한다?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이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이 3자를 설명하잖아요. 이게 바로 엘버트 반듀라의 상호결정론이잖아요. 그 설명입니다. 읽어볼게요. 인간은 개인적, 환경적, 인지적 영향 사이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환경 조건은 개인의 행동을 만들고 개인의 조건은 다시 환경을 형성한다는 상호결정론적 입장이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인간은 고유한 인지 과정을 통해 주관적 경험을 해석하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게 환경이 똑같다고 인간이 다 똑같이 행동 안 한다. 환경에 대한 인간 개개인의 해석을 통해 행동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거 만듀라가 말하는 상호결정론 인행사에서 배우셨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일한 개념은 동일하게 설명했던 걸로 연결해 드리는 게 혼란이 덜할 것 같아요. 자, 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공통된 기본 가정, 예, 이게 이해가 가야 되는데요. 인지활동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인지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주지 행동이 인지에 영향 준다 이런 거 틀렸다. 그 글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다 맞는 게 아니라 문맥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인지활동을 모니터하고 바꿀 수 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변화가 쉽지 않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바꿀 수 있다라고 인지행동 모델은 본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랬는데 바로 세 번째 문장 너무 중요하죠. 뭘 변화시키면서 행동 변화가 가능하다? 인지를 변화시킨다. 인지를 변화시킨다라는 건 바로 사건이나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뭘 바꿔라? 인지를 바꿔라. 이건 뭐냐면 사건이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너의 해석을 바꿔라. 예. 어떤 걸 실패했다고 난 이제 쓰레기야, 쓸데없는 인간이야가 아니라 실패했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뭘 배웠어.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부적응으로 가지 않고 적응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무엇을 변화시킴으로써 사건이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너의 인지적 해석을 바꿈으로써 너는 부적응이 아니라 적응으로 갈 수 있어.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인지를 변화시킴으로써 행동 변화가 가능하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인지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인지행동 모델이 말했다 그러면 오는 단어들은 나와야 될 단어들이지만 완전 틀린 문장인 거죠. 예, 그런 걸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의 장점 및 한계가 나오는데요. 이게 기출이 된 바가 있는데요. 인지행동 모델이 대단히 많이 그 단기 개인 모델로서 현장에서 많이 쓰고 그 효과성이 입증된 모델이기도 하지만 인지행동 모델이 그렇다고 한계가 없느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인지행동 모델의 장점은 인간과 환경의 호혜적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아까 제가 상호결정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점 맨 끝에 인간은 모두 본래적으로 가치 있고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사회복지 실천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를 수동적 존재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본다. 이런 부분은 박수 칠만 하다는 거죠. 인간을 능동적으로 봤고. 그러나 한계가 뭐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 읽진 않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대표적으로 뽑을게요. 일단 맨 위에 거. 사회 환경적 개입에 대해 이론적 언급은 하였으나 치료적 접근은 주로 심리지향적이다. 이게 비판받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인지행동 모델이 환경의 영향,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했으면서도 개입의 차원에서는 환경과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제시하는 게 너무 미약하다. 예, 그래서 바로 치료, 개인의 치료에 몰두했지 환경 개입은 너무 제시한 게 없다. 이게 비판의 첫 번째고요. 또 뭐 개념적 명료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있는데 그건 좀 두고요. 맨 끝에 두 개, 이게 아주 중요해요. 현재에만 집중함으로써 과거에 발생된 상처, 억압된 분노, 적개심을 과소평가한다. 왜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게 현재 중심인 거, 뭐 현존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죠. 예.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이고 그 상처를 통해서 또 이런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 이거 팩트인데 과거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 이건 인간에 대한 전체적 이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적 수준이 낮거나 현실감이 부족한 클라이언트에겐 적용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인지행동 모델은 이것 때문에 이제 요거 비판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비판의 주 요지가 이거예요. 바로 인지행동 모델을 쓰려면 적어도 클라이언트가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사건을 바꿀 수 없다면 너의 생각을 바꿔. 네 판단, 해석을 바꿔. 그러면 괴롭지 않을 수 있어. 바로 이 전제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해석을 바꾸면 정서,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이 전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이제 정신장애가 있거나 하면 이 전제를 이해하기 힘들단 말이죠. 이 전제가 이해 안 되면 이 방법은 쓴들 치료적 효과가 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지적 수준이 낮거나 현실감이 부족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이게 인지행동 모델의 한계와 관련된 기출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고요. 예, 이번에는 인지행동 모델이 구분과 모델들 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요 얘기 조금 할게요. 77쪽으로 가면 이제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일단 76쪽 문장 한번 볼게요.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이론, 행동주의, 사회학습 이론 등에서 나온 개념들을 통합 적용한 것으로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다양한 모델이 탄생되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모델은
합리정서 치료, 앨리스죠. 알리비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치료, 커그니티브 세라피, 약자로 CT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론 백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해결 치료, 지를라글드 플라이스, 요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불안관리 훈련, 스트레스 개선 훈련 등 다양한 모델이 있고 주요 학자로는 백, 앨리스, 미켄바움, 지를라글드 플라이스, 마호니 등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행동 모델이라는 커다란 지붕 아래에 개인 목표의 초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그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이라는 커다란 지붕 안에 다 속하긴 했지만 인지 재구조화를 강조하는 인지적 재구조화를 강조하는 대표적 모델이 앨리스의 합리정서 치료, 뭐 알리티 혹은 알리비티라 그래요. 뭐 지정행요법 이렇게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행동치료, 몰치비, 그 다음에 인지치료, 그 다음에 자기지시훈련, 미켄바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뒤에 3절에 가서 자세히 집중적으로 다루는 건 앨리스, 그 다음에 아론백, 그 다음에 문제해결 치료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자기지시훈련은 기타에서 이 훈련에 대해서만 좀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처기술에 강조를 두는 거는 쉰 리처드슨의 불안관리 훈련, 그 다음에 미켄바움의 스트레스 면역 훈련,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의 문제해결 모델을 접목시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를라 골드플라이스의 문제해결 치료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요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 쪽수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77쪽부터 보면 합리정서 치료, 그 다음에 합리적 행동치료, 인지치료, 자기지시훈련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요 제가 설명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3절에 가면 합리정서 치료 앨리스 제가 설명할 거고요. 자세히. 그 다음에 합리적 행동치료는 앨리스과 좀 비슷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인지치료, 커그니티브 세라피 이것도 3절에 가서 아론백 이론 자세히 풉니다. 그 다음에 자기지시 훈련 뒤에 가면 기타요법에서 자세히 풀어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대처기술 훈련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나오는데요. 이것만 조금 잠깐 언급하면 쉰 리처드슨의 불안관리 훈련. 이 사람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이제 불안은 학습된 2차적 동인이다. 그래서 불안과 관련된 반응은 회피 행동을 촉진하고 유지시키는 지시로서 작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피 행동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불안이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회피가 그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대처 기술들을 배워야죠. 건강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불안관리 훈련과 관련돼서 역조건화의 원리를 이용한 심상법, 체계적 동감법, 이완 훈련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심상법, 체계적 동감법, 이완 훈련 뒤에 가서 기타 기법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서 맥락만 알고 넘어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면역 훈련은 미켄바움, 터크라는 학자도 여기에서 좀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삶의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살아있는데 스트레스를 안 느낀다? 좀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현대인이라면 다 느낍니다. 정도의 차이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해서 작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으면 좀 더 큰 스트레스도 이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그래 해보자 이렇게 조금 그런 힘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면역 훈련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미한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법을 배운 클라이언트는 극심한 스트레스도 극복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기본 전제가 그거죠. 우리의 삶이 작은 성공 경험이 큰 성공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뭐를 할 때 엄청나게 큰 걸 갑자기 요구하지 말고 그러면 애들이 헐 해갖고 뒤로 가버리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을 하게끔 하면 그 다음에 도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면역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치료도 지를라 골드플라이스 이따가 3절에 가면 자세히 풉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씩 지금 풀자면 시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 접근도 뒤에 가서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인지행동 모델은 두 강으로 나누는데 1, 2절을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인지행동 모델의 개인 목표와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인지행동 모델과 관련돼서요.
여러분들이 인지행동 모델의 개인 목표를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나와요. 거기 한번 볼게요. 예. 인지행동 모델의 개인 목표 80쪽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이나 인지적 오류, 자기 패배적 사고를 변화하게 함으로써 그의 감정이나 행동을 수정한다. 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합리적 신념, 이 신념은 생각, 판단에 의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인지적 오류, 인지적 왜곡, 그쵸? 예. 그 다음에 거기 자기 패배적 사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신념, 인지, 그 다음에 사고, 이게 다 바로 인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지를 변화하게 함으로써 생각, 판단을 바꿈으로써 뭐가 바뀐다? 감정과 행동이 수정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앨리스라는 학자는 그거를 앨리스다운 용어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목표. 아론백의 용어로 인지적 오류나 왜곡을 건강하고 현실적인 사고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건 뭐 3절에서 더 자세히 들어갈게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삶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서 건설적인 인지를 갖도록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왜곡된 사고 하지 않고 대부분 괴로운 사람들은 아론백이 봤더니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왜곡시켜서 바라보더라라는 걸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이 많다는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의 특징을 볼 건데요. 이게 82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문제 밭이에요. 예. 저라도 여기서 문제 많이 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인지행동 모델이라는 커다란 지붕 밑에 여러 이론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모든 공통적으로 인지행동 모델이 갖는 특징이 뭐냐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1가지로 보였는데요. 시험에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것들을 설명을 할게요. 예, 여기 별이 나온 건 기출이 많이 됐던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출에서 뭐 정답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그 선택지로도 많이 인용되는 것들을 이렇게 다 파악을 해서 표시를 해드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 아까 설명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어떤 현실에 산다? 주관적 현실에 산다. 저마다 동일한 사건이어도 해석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 주관적 현실.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상담을 할 때 내담자한테 뭐 그까짓 것 갖고 그렇게 괴로우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감정이입한다라는 게 그 사람의 그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관적 현실로 들어가서 보니 그 사람의 주관적 현실에서 그만큼 괴로운 크기가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감정이입이고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 주관적 의미를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제가 볼 때 오지선다형을 잘 풀려면 이 반대말을 잘 알아야 돼요. 시험 내는 사람이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인 것은 아닌 것은 하면서 무엇을 강조한다 그럴까요? 반대말. 객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그러면 이거 틀린 거잖아요. 반대말 좀 써 넣으세요. 예, 반대말. 그다음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협조적인 노력을 강조해요. 협조적인 노력. 예, 그래서 협조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대말이 뭘까요? 전문가 중심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당신 딱 보니 이거네 내 말대로만 하세요 이러시지 말라는 거죠. 전문가 중심 하지 말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신뢰를 갖고 협조해라 라는 거죠. 신뢰, 협조적 관계.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조화되고 방향적인 접근.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일단 반대말 볼까요? 인지행동 모델은 구조화된 방법을 쓰지 비구조화 아니에요. 비구조화의 대표적인 상답은 정신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구조화하면 완전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방향성 있는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입이 구조화된 절차,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단기 모델들은 구조화를 해요. 그래야 이게 이제 시간 낭비를 덜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81쪽으로 가시면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여. 예, 클라이언트를 수동적 존재로 보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 그러니까 반대말 뭐죠? 수동적 인간관 아니라는 거죠. 예, 수동적 인간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교육적 접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지행동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씁니다. 그래서 예컨대 거기 뭐 맨 끝에 보시면 대처 기제를 학습하기 위해 독서요법, 뭐 어떤 뭐 그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 주고 이걸 좀 주말에 보고 와서 같이 이야기합시다. 또 어떤 세미나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교육적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적 접근을 한다는 말은 또 달리 말하면 과제의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과제를 주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경험적 초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클라이언트의 인지적 기능이 정서 행동 반응과 연관되므로 인지적 기능에 대해 경험적으로 탐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험적이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경험적 접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이론 중심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론 중심이기보다는 경험을 중요시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탐색한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신념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검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거 뒤에 가면 제가 예들을 좀 들게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영혼 삼파술이라고도 해요.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대표적인 인지적 기법인데요.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해서 결국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을 함으로써 뭐예요? 이 사람 스스로 자신의 인지적 오류를 깨닫게끔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의 뭐 어머니가 산파였대요. 과거에는 뭐 산파라는 직업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애를 받는 거죠.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초산인 경우에 막 10시간, 12시간 돼서 낳기도 하니까 이 산파의 노고가 장난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영혼 산파술 스스로,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모든 답을 갖고 있던 인간이 그 세계에서 추락을 하면서 모든 답을 잊고 있었다. 잊고 망각. 근데 이 좋은 질문을 통해서 바로 산파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제대로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혼 산파술 뭐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뭐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질문을 통해서 내 왜곡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바로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해서 결국은 진리를 깨닫도록, 그래서 논박을 통해서 인지적 왜곡이나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질문을 통해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통해 검증하니까 이게 대표적인 인지적 기법인 거죠. 인지. 예, 그래서 또 시험에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 정도 볼까요? 예, 그 다음에 뒤로 가면 82쪽에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예제가 나오는데 지금 설명한 걸 갖고 보신다면 될 것 같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제한적 개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지행동 모델 단기 개입이라고 그랬잖아요. 브리프 세라피. 예. 장기 개입을 비판하면서 나온 모델이잖아요. 당연히 시간 제한적인 개입이죠. 그래서 시간 제한적 개입이다. 그러면 이거는 반대말이 뭐죠? 장기 개입이라는 거죠. 롱텀. 어떤 건 제가 반대말을 썼고 어떤 건 관련 개념들을 썼으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예. 자, 그래서 시간 제한적 개입을 하면 맨 끝에 목표 지향적, 구조화된 접근. 바로 이 시간 제한적이라는 것은 구조화하고 관계가 돼요. 구조화돼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재발 방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재발 방지라는 건 거기 둘째 줄에 클라이언트 스스로 치료자. 그러니까 매번 이 사람이 부적응할 때마다 이 상담자나 사회복지사가 주머니에 있다가 톡톡 나와서 야, 그거 인지적 왜곡이야. 그만해. 그거 비합리적 신념이잖아.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발 방지라는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뭐 할 수 있게 셀프 컨트롤 할 수 있게 자기 스스로 치료자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얘기 봤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중심, 목표 지향, 현재 중심. 그 얘기는 뭐예요? 현재 중심이라는 것은 과거 중심인 정신분석하고 다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과 원인 탐색을 위해 과거의 경험이나 무의식 등을 지나치게 탐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필요하면 과거 좀 볼 수 있지만 지나치게 보지 마라. 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개입. 요 말도 좀 중요한데요. 뭐 출제자가 이것도 괜히 어려운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다차원적 개입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문제 풀다 보면 뭐 이거 라자로스라는 학자가 쓴 말인데 중다 양식적 개입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이게 그냥 다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개입에 있어서 인지를 가장 중요시하지만 그렇다고 인지적 개입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 개입, 행동적 개입 다 한다. 여러 차원의 개입 방법을 쓴다. 그래서 다양한 개입 방법을 쓴다. 다차원적 개입을 한다. 중다 양식적 개입을 한다. 예, 이런 표현들 좀 메모하세요. 시험 문제 볼 때 그 단어가 당황스러워서 멈추지 않게.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그 개입 중에 그걸 좀 묶어주셔야 돼요. 인지적 개입의 대표가 아까 제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 그랬잖아요. 대단히 논리적인 논박을 하는 거거든요. 모순을 깨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인지적 개입의 대표가 문답식 대화, 논박. 정서적인 게 심상법, 그 다음에 뭐 내담자 수용, 행동적인 게 역할 연습, 역할 바꾸기, 과제 수행 이런 것들. 근데 뒤에 기타 기법 가면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지금은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묶어준다라는 게 예컨대 그거죠. 문답식 대화는 대표적인 정서적 기법이다. X잖아요. 인지적 기법이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게 묶어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을 봤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들이 시험이 너무 좋아해요.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인 것은 아닌 것은 특징만 묶어라.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반대말을 자꾸 써드린 거는 이런 데 나오면서 이제 툭툭 반대말로 나온단 말이죠. 인지행동 모델은 객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X. 인지행동 모델은 전문가 중심이다. X. 인지행동 모델의 인간관은 수동적 인간관이다. X.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경험보다는 이론 중심이다. X. 인지행동 모델은 장기 개입이다. X. 인지행동 모델은 비구조화되었다. X.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잡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수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OX 변별력이 오지선다형 변별력의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조금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은요, 이제 뒤로 가시면 대단히 그 많은 모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앨리스, 백, 지를라 골드플라잇에서 이 각각의 학자들이 갖는 개입의 과정이 있어요.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ABCD, 백은 자동적 사고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각 학자별 단계가 있지만 모든 인지행동 모델에 공통된 개입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정리한 게 지금 보는 개입의 과정이고 83, 84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 초기 단계, 개입 단계, 종결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접수 호소 문제 듣기, 우선순위 정하기, 부정적 인지, 사고체계 탐색하기, 정보 수집하기. 개입 단계에서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전략. 아까 개입이 다차원적 개입, 다양한 개입, 예, 그 다음에 중다 양식적 개입에서 인지만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인지, 행동, 정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결 단계에서는 역기능적 인지 체계나 사고 체계가 합리적 대안 체계로 변화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학자마다 제시하는 모델은 다르나 모든 학자들 인지행동 모델이면 공통적인 개입 과정이 초기, 개입, 종결이 있는데 그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서 핵심을 잡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인지행동 모델은 그 모델이 누구 것이든 초기 단계에 이 사람 특유의 부정적 사고 체계를 탐색해요. 예, 이걸 학자들마다 다른 용어를 썼죠. 앨리스는 부정적 사고 체계를 비합리적 신념, 아론백은 인지적 왜곡 이런 말을 썼는데 결국은 인지가 건강하지 않은 부정적 인지를 발견을 한 다음에 이런 개입을 통해서 개입이 효과가 있다는 건 종결의 역기능적 인지, 건강하지 않은 역기능적 인지가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합리적 대안체계로 변화됐는지 바로 인지행동 모델은 그 모델이 누구이건 간에 바로 부정적, 역기능적, 부정적 인지체계가 어때요? 건강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지체계로 바뀌도록 하는 개입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러면 요것도 다 봤고요. 요거를 이제 84쪽까지 나와 있는 게
쭉 있는데 종결 단계까지 요걸 저는 이렇게 한눈에 보기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도 별 하나니까 교재에 있는데 이걸 표로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아서 재구성했어요 하면 별 하나라 그랬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걸 써라 그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의 요 방식이 편하면 이걸 쓰시고, 아 이거 쪽수 넘기는 이 한눈에 보기표로 딱 과정을 보는 게 편할 것 같다 하면 이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를 할게요. 그럼 교재하고 동일한 내용이 들어간 거니까 교재를 안 읽고 요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예. 모든 인지행동 모델, 여러 지붕 안에 모델이 있지만 공통적 개입 과정이 있더라. 인지행동 모델은 다양한 치료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모델의 개입 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인지행동 모델의 일반적 개입 과정을 초기, 개입, 종결로 나누어 이해하고 각 모델의 개입 과정은 언제 보겠다? 3절에 가서 앨리스부터 대표학자 걸로 보겠다. 그런데 공통점은 초기 단계, 개입 단계, 종결 단계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보자 그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예. 초기 단계에서 주로 하는 일은 접수 및 호소 문제 듣기, 문제 우선순위 결정하기, 부정적 인지체계 탐색하기, 잘못된 신념체계 확인하기,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이에요. 이 중에서도 이제 접수 및 호소 문제 듣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 우선순위 정해야 되죠. 단기 개입이니까 시간 제한적인 단기 개입이면 우선순위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인지행동 모델은 다른 모델에서 볼 수 없는 게 부정적 인지 최고의 탐색이 반드시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더라. 왜냐하면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네가 괴로운 이유는 사건 때문, 상황 때문이기보다 그 상황, 사건에 대한 너의 주관적 해석 때문이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역기능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 인지적 왜곡, 오류를 찾아내도록 원조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사고체계가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러니까 아론백이나 앨리스 다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 불면증, 강박, 공황 뭐 이런 환자들 엄청 보면서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이게 과거의 뿌리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생각의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비합리적 해석을 하는구나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이 클라이언트의 사고체계가 어떻게 작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그걸 탐색하는 게 아주 초기에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된 신념을 확인하는 3단계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해서 자신의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역기능적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보도록 하는 거. 이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뭐 이런 거죠. 물론 누구나 다 인지적 왜곡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근데 뭐 이제 자기 생각이 다인 것 같이 과잉 일반화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왜 이 과잉 일반화할 때 증거를 좀 대봐라. 막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행위 뒤에 일어날 지나친 걱정, 두려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런 초기 단계에 이 바로 부정적 인지체계의 탐색이라는 게 인지행동 모델의 공통적 초기 단계의 특성입니다. 그런 다음에 개입을 하겠죠. 그러면 개입은 당연히 대처 능력 증대와 긴장 감소를 위해서, 특히 역기능적 문제가 왜곡된 인지체계에서 출발한다고 가정을 하고, 역기능적 사고는 왜곡된 인지니까 인지 재구성, 건강한 재구성이 뭐예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그 다음에 인지적 오류를 현실적 사고로 이렇게 재구성하도록 돕는 거죠. 근데 이때 이 개입이 인지를 제일 중요시 봤지만 인지만이 아니라 인지적 전략, 행동적 전략, 그 다음에 정서적 전략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인지적 전략은 부정적 인지체계를 분석해서 파괴적인 인식체계를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걸 순기능적 인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발표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건 내가 말을 더듬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때요? 내가 더 떨리고 더 더듬고 그 발표를 망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발표할 때 친구들이 나를 보는 건 그래 너 얼마나 더듬나 보자. 이게 아니죠. 인간에 대한 예의잖아요. 너 발표니까 내가 주의를 집중해 줄게. 그거잖아. 있는 그대로 보는 건 그건데 내가 발표하러 나가서 사람들이 날 쳐다볼 때
이렇게 왜곡된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버벅거리나 지금 날 보고 있지? 이러면 이제 더 버벅거리게 되고 상황은 더 꼬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인지적인 해석을 순기능, 역기능적 사고, 파괴적인 사고를 순기능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지적 구체적 방법은 바로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것,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상담한 내용을 녹음하고 들어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들어보면서 초기에 이런 거 해갖고 이제 그 개입 초기에 이런 거 해갖고 들려주면서 아, 내가 생각이 너무 왜곡되어 있구나 이런 거 발견하게 돕는 거죠. 그다음에 행동적인 거는 이제 실천 가능한 과업으로 조직하고 행동을 연습하고 가르치는 거.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행동으로 이제 역할 연기, 뭐 역할 바꿔보기, 과제 부여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전략으로는 말 그대로 내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좀 도와주면서도 너무 긴장하고 불안하고 이럴 때 긴장이 텐션이잖아요. 예, 이 반대가 이완, 릴렉스이잖아요. 그래서 이완 훈련을 같이 조금 합니다. 뭐 호흡의 이완, 뭐 그래서 이제 팍팍팍팍 하는 이런 호흡을 복식 호흡으로 바꿔본다거나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그다음에 편안한 이미지,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이미지를 연상하는 심상법을 쓴다거나 예,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심상법, 수용하기 뭐 이런 방법, 수치감 공격 연습 등이 있습니다. 예, 뭐 수치감 공격 연습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제가 조금 그 관련된 그 부분에서 더 추가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개입은 말 그대로 역기능적 사고를 건강한 사고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전략을 쓰는 거고 여기에서 선생님 뭘 암기해야 돼요 한다면 저는 인지, 정서, 행동적 전략의 구체적 하위 기법을 섞어놔도 엄마가 누군지, 아, 이런 기법은 인지적 전략이야. 아, 이런 기법은 행동적 전략이야. 이런 거 정확히 찾게 공부하시고. 그러면 이제 종결이 뭐예요? 앞에서 부정적 인지 체계를 초기 단계에 왜곡된 인지를 탐색해서 요것들을 개입해서 인지적 재구성을 제대로 했다면 결과, 종결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개입의 효과성. 효과성이 바로 뭐죠? 문제가 되었던 역기능적 인지 체계가 합리적 대안 체계로 변화되었는지 이게 바로 종결 단계의 가장 중요한 효과잖아요. 그걸 확인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은 한마디로 말해서 초기 단계에 이 사람의 역기능적 부정적 사고 체계를 발견하고 개입 단계에 그런 역기능적 사고를 재구성하는 여러 다차원적 기법을 써서 종결 단계에는 왜곡된 사고가 현실적이고 건강한 사고로 합리적 사고로 대안 체계로 바뀌는 것, 이것이 그 효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지행동 모델이 여러 모델이 있는데 어떤 모델이라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이따가 3절에서 앨리스는 요것들을 어떤 용어로 설명했나, 백은 어떤 용어로 설명했나,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학자별로 보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지행동 모델 1절, 2절 봤습니다. 특히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 등장 배경, 뭐 프로이드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것, 또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과정의 공통점 이런 것들 시험에서 좋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학생들이 이제 당황하는 경우는 인지행동 모델에 영향을 미친 걸로 행동주의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문제가 나온다거나 할 때 좀 당황을 하는데 인행사에서 자세히 배운 내용들을 자신감 있게 가져다 쓰신다면 무난히 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